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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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타임어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물리학 22차 시 물리학의 빛이 켜졌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말이에요. 요 관성계. 아, 그만하시죠. 시간 없어요. 제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이에요. 저희가 상대성 원리랑 광속불변 원리를 배웠어요. 이게 기억나시죠? 네네.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 등속 직선 운동하거나 정지한 곳에서는 어떤 물리 실험을 하든 어떤 물리학 법칙을 적용하든 둘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내가 정지해 있는지 사실은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지 알아챌 수 없다. 알 수 없다. 네, 알아챌 수 없다. 요거였고요. 광속불변 원리. 물론 아인슈타인이 이걸 이제 고민하던 이 당시에는 광속불변 원리가 어떤 가설이었어요. 머릿속으로. 광속이 관찰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속도로 측정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지금은 이제 이게 원리죠, 원리. 네. 원리라는 것은 이제 아주 심플한 명제잖아요. 네. 차민 명제. 네.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옳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단 이 움직이는 컨테이너 박스 가운데에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치마를 입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여기 밖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밖에 정지해 있다고 이제 할게요. 물론 우주에는 실제 정지한 사람을 정할 수는 없지만 편의상 이 사람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기준 아무데나 잡으면 된다며요. 맞아요. 기준을 하면 되죠. 어디에도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 말은 아무데나 기준 잡고 여기 기준이야 라고 말하면 편의상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죠. 빛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 사람이 움직이고 있든 정지해 있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 빛의 속도는 일정한 속도 c로 측정이 된다. 이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현상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동시성의 상대성.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네. 순간. 네. 네. 동시성이 네. 상대적인 거다. 음. 다른 말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시간도 상대적이다. 아직 그 얘기 아닙니다. 아, 뭐 비슷하죠. 뭐 예. 네. 이 네, 시간이라는 건 어떤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을 시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들 그 어릴 때 그 상대성 만화, 상대성 이론 만화를 많이 봐갖고 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음. 네. 그 만화를 안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처음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첫 번째 이 이상한 일 첫 번째 케이스는 동시성이 상대적인 거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다른 지점에서 일어났어요. 번쩍 일어났어요. 그럼 제가 볼 땐 둘이가 동시에 일어났어. 번쩍으로 보였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B가 먼저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 A가 먼저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동시였지?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아하.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이걸 좀 빛이 속도가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걸 이제 빛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빛이 뭔가 어떤 대단한 뭐 신비로운 현상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빛이 하나의 자가 되주는 거예요. 기준, 룰러, 룰러? 네, 룰러, 자, 룰러, 자, 자. 룰러, 네, 지배자 말고요. 네, 네. 이 상황이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밖에는 한 사람이 정지한 채로 서 있고요. 이 사람, 이 컨테이너 박스 정중앙에 전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전구랑 어떤 치마 입은 사람이 같이 서 있어요. 네. 같은 거리에 거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직접 설치했어요. 같은 거리에 10m 떨어져서 거울을 설치했어요. 빛이 짠 하고 양쪽으로 출발합니다. 물론 사방으로 출발하지만 왼쪽 오른쪽만 뽑을게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움직이는지 정지하는지 모르죠. 네. 네. 보통 정지해 있다고 착각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같은 속도로 갑니다. 그리고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동시에 도착할까요? 네, 동시에 도착할 것 동시에 같아요. 도착하죠. 네. 그렇죠? 빛이라는 어떤 일정한 속도로 네. 같은 거리에 있는 거울에 가서 부딪혀서 번쩍 했으니까 동시에 도착한 걸로 보이겠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밖에 있는 되게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밖에 있는 사람이 빛을 봅니다.
빛을 번쩍 했어요. 전구가. 근데 왼쪽으로 떠난 빛, 오른쪽으로 떠난 빛은 이제부터는 이 컨테이너 박스랑 별개로 움직이죠. 컨테이너 박스에 빛이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얹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공간을 여행하는 거죠. 빛이. 네. 이 사람이 볼 때는 왼쪽으로 간 빛도 C, 오른쪽으로 간 빛도 C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는 거리가 같았지만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 보니 가는 동안 거울이 가까이 다가와요. 왼쪽 거울이. 왼쪽 거울이. 왼쪽으로 다가와. 네. 이쪽 거울은 도망갑니다. 음. 누구한테 먼저 부딪힐까요? 왼쪽 다가오는 거울. 거울. 당연히 왼쪽에 먼저 부딪히는 걸로 밖에 있는 사람은 관찰하는 거예요. 번쩍 번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그렇게 쏘면 어떻게 왼쪽이 먼저 만났잖아 라고 말하는 거야. 밖에 있는 사람이. 근데 안에 있는 사람 무슨 소리야 나 동시에 맞게 딱 했는데 같은 거리 같은 속도 동시에 맞았어 동시에 반짝했어 라고 주장하는 거죠. 모순이네요 모순. 그죠? 둘 중에 누가 진실일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둘 다 진실. 둘 다 진실인 게 둘 다 진실인 게 가능한가요? 이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모순인데 완전. 그죠? 그러게요. 모든 걸 둘 다 진실하는 건 한쪽 뭐 동시에 도착했다. 또는 한쪽이 먼저 도착했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다.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음, 공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동시에 일어났다. 동시에 안 일어났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둘 다 진실일 수 있는가? 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거요. 어.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진실이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시에 도착한 게 진실이에요.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동시에 도착한 게 맞는 걸로 계속 결과가 나와요.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야 아무리 봐도 왼쪽에 도착한 게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실험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동시성이 차이 난다. 이게 뭐 지금 가장 심플한 예를 하나 든 건데 이것 말고도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뭐 전기 신호를 쏴도 상관없고 그래서 뭐 전기 신호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도 상관없고 빛을 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놓도 상관없고 어떻게 실험을 설계하든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두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설명이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꼭 움직이고 있어야 되겠네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네. 상대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성이라는 건 야 너랑 나랑 입장이 다르잖아 이게 아니라 너랑 나랑 상대 속도가 있을 때 이 상대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상대성이 있어 상대 속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두 사건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측정하거나 빛이 가는데 또는 정보가 가는데 또는 신호가 가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거리가 있지 않으면 차이는 안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빛이 중앙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양쪽 끝에 전구가 있고 양쪽 끝에 전구. 여기 이제 측정기가 있어요. 측정기가 네. 빛이 동시에 도착했대. 이 사람이 측정할 때 네. 거리가 같았어요. 거리가 같았어. 그 빛이 동시에 도착했어. 네. 동시에 도착하는 거 봤어. 그러면 동시에 출발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네. 그렇죠. 근데 밖에서는 그게 말이 안 돼요. 동시에 도착했다고? 야 그럼 동시에 출발했을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밖에서는 왜냐면 이쪽에서 출발한 거는 가면서 검출기가 계속 도망가. 네. 그죠? 네. 이쪽에서 출발한 빛은 검출기가 마중 나와. 오른쪽 유리하죠. 그래서 만약 진짜 동시에 도착했어? 그럼 아마 누가 먼저 출발했을 거야? 왼쪽이 먼저 출발했을 거야. 왼쪽이 먼저 출발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가운데 있는 치마 입은 사람이 두 빛이 이 점에 동시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이 왼쪽 빛이 도착한 사건과 오른쪽 빛이 도착한 사건은 한 지점에서 일어났죠. 거리가 없죠. 네. 이 사건은 이 동시성의 상대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도착했어. 이 사건은 누가 봐도 동시 맞아요. 그래서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동시에 도착한 게 얘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게 헷갈리거든요. 동시에 도착한 것,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일어난 두 사건은
누가 봐도 동시가 맞아요. 그래서 동시에 도착한 이걸 기준으로 아 정말 동시에 도착했어? 그럼 아마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닐 거야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죠.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힘겹게 좀 어렵게 좀 네.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하는 정말 뛰어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제가 보는 거랑 가져왔습니다. 또 다르기도 네. 하죠. 네. 제가 먼저 설명한 이유는 이거 보고 나면 제 설명을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훨씬 더 뛰어난 영상이기 때문에 네. 네. 네 한번 아닙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설명했어요. 네. 보고 나서 이해가 보고 됐습니다. 나서 그런 위로하시죠. 보기 전에 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이시네요. 네. 어, 이거 어디서 본 거야? 빛의 물리학? 빛의 물량. 반출을 누르면 빛은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밖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같은 거리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럼 기차가 빠르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 아닙니다. 역시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밖에서 보면 이상해집니다. 아까는 동시였는데 이번엔 아닙니다. 빛은 언제나 속도가 일정하니까 다가오는 뒤쪽이 먼저, 멀어지는 앞쪽이 나중에 반사됩니다. 오호. 네, 이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끄지? 네. 그렇게 끄면 됩니다. 네, 돌아왔죠. 네. 어떻습니까? 네. 잘- 예. 저는 최쌤 설명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아이 참. 아이 참.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서 참 잘 만든 영상 하나가 진짜 좋은 컨텐츠 하나가 진짜 오랫동안 이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구나 네. 하면서 또 제가 뭔가를 또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크로마키 되니까 이제 저런 네. 거 찍어요 우리가. 우리가요. 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빛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네. 저는 그 양질의 영상을 보면서 컨텐츠를 보면서 저는 신성한 과학 교실을 떠올렸습니다. 네. 네.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어떡하지? 시간이 남네요. 남은 거예요? 영상 하나 더 있지 지금, 않았어요?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은 네. 다음 영상에서. 네. 그래서 아이고 너무 티나는데요? 네, 저는 AI입니다. 네. 그래서 전 바로 과제 드릴게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리가 있어요. 그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관측된 두 사건은 누가 관측하든 무조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관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알쏭달쏭 어려운 네. 퀴즈죠. 네. 네. 뭘까요? 네, 이게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번에 OX로 내겠습니다. 네. 이거 네. 영상만 더 보시면 다 맞출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오늘은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유명한 효과, 이제 시간 지연 효과에 대해서 네. 저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조금 다릅니다. 네. 나 오늘 나올 줄 알았는데. 갔다 오니까 좀 할아버지가 돼 있는. 그거는 물리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더. 자,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예. 화학원 바로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네. 저번 시간에 매운맛을 봐서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보어부터 해서 네. 양자역학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막 의논하고 막 서로 이론 내고 막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솔직히 이해도 안 그렇죠. 되고 말이 말도 안 돼. 되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이게 되고. 무슨 말이야 방구야. 약간 유사과학처럼. 유사과학처럼 느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계산하면 나와서 자꾸만 음. 이 수식으로는 계속 수학식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정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싫어했다고.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이 시존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파동함수를 만드는 슈레딩거도 양자역학 별로 안 믿었어요. 예, 그 슈레딩거 고양이 이야기가 네. 그 양자역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려고 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장 잘 설명해주는 어. 하나의 또 이해가 됐고요. 근데 이렇게 신기한 겁니다. 양자역학이 이렇게 신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됐다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발전되면서 결국은 이 전자들이 어떤 발견된 확률로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원자를 설명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비탈이라는 거죠. 오비털. 비탈길 할 때고 네, 비탈이 아니군요. 네. 그다음에 다섯 개의 비탈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힘들어요. 이제 그 전자 나타내는 확률을 점으로 찍었기 때문에 전자 구름이라고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인 이 오비탈들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가는 집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집에다가 이제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붙이는 게 바로 우리 양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내 전자가 어떻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번호다. 우리 친구들 학번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몇 반, 몇 학년, 몇 반, 몇 번인 것처럼 마찬가지 양자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양자수, 오늘은 이 양자수만 배우면 끝납니다. 네. 첫 번째 양자수를 첫 번째 양자수를 n이라고 합니다. 네. 이 n인데 이게 뭐냐면 1 이상의 정수값,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학년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무한히 많습니다. 졸업할 수 있나요? 졸업 못합니다. 무한대에 빠집니다. 예, 졸업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무한대까지. 이 주양자수의 의미는 뭐냐면 보어 원자 모형에서 우리가 보어가 설명할 때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궤도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궤도를 설명하는 보어의 의미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런 원궤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 주양자수가 의미하는 것은 이 전자가 발견될 곳이 핵에서 뭐냐, 작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이 양자수라는 주 양자수라는 n 값이 작으면 핵에서 더 가까운 데서 발견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다. 확률로 기술된다 그랬으니까 더 확률이 높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가까운 데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주연수가 1이더라도 저기 아주 멀리서 발견될 확률이 0은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가까이에서 많이 발견되고 그 우리가 저번에 표현할 때 오비탈을 이제 90% 되는 곳을 경계선으로 그린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작아지고 나머 저기 뒤에는 엄청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준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핵과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에너지가 좀 안정한 것이고 멀리 있으면 불안정한 거죠.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 물리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자기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힘이 숨겨져 있으면 이제 거기 피곤하시죠? 아주 고도의 아 네네. 고도에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다 알아서. 네네네.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AI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AI이신 우리 최쌤. 이렇게 의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류독감 걸리셔가지고. 흡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연자수 n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약간 에너지 준위 의미, 그리고 얼마큼 오비탈의 크기가 크냐 작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1학년과 2학년일 때 이제 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양자수라는 두 번째 양자수가 들어 있습니다. 주양자수, 부양자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뭐 고학년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학년 볼 필요 없어요. 한 3, 4학년까지만 보면 되고요. 거기에 있는 이제 몇 반까지 있느냐를 볼 건데 그게 몇 반까지 정해져 있어요. 학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0부터 n-1까지의 정수값이 부양자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그냥 1에서 1 뺀 거 0이잖아요. 0부터 0까지. 그럼 0밖에 없으니까 1학년에는 빵반만 있어요. 빵반. 0반만 있고요. 2학년 주안자수가 두 번째인 곳에는 2 빼기 1은 1이니까 0과 1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허. 0이 없다는 게 아니라 0이라는 아, 0반. 반이 있는 0반. 거예요. 네, 아. 0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반. 네. 그리고 세 번째 학년에는 즉 주안자수 3에는 0, 1, 2 이렇게 있죠. 4는 0, 1, 2, 3까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왜 0이라고 했을까요? 1, 2, 3 안 하고 음, 위에 거랑 주 양자수를 1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 양자수를 0으로 시작해 버리면 너무 이상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이제 계산값으로 나온 거라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에너지 크기인가 보다. 에너지 크기는 아니고요. 이 부양자수에서는 모양을 결정합니다. 이제 이 그 파동함수가 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파동함수를 여러 가지 변수로 나타내는데 이제 방향이 있고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리의 의미는 아까 전에 했던 n이랑 좀 관련이 많고 이제 이 부양자수라는 것은 이제 방향. 그러다 보니까 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자세하게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방향으로 노는가 그런 거예요? 방향 말고 이제 모양을 결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모양으로 노는 예, 모양 먼저 결정해 주고 그 다음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그 밑에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먼저 모양을 결정해 주는 게 부양자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0이라는 값을 가지는 모든 오비탈은 다 모양이 똑같아요.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1, 9, 9. 공교롭게도 9입니다. 또 예. 생긴 게. 그래서 S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S. 아. 네. 그 다음에 스피어. P. 근데 이게 S가 스피어의 약자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이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뭐라고 하냐 어떠한 물질에 대해서 분광학이라고 있어요. 그 빛을 쏜 다음에 그 나온 빛을 이제 분석하는 건데 그때 이제 피크의 의미를 했을 때 샤프 뾰족하다의 의미였고요. 예. S 오비탈들을 보니까 뾰족하더라. 그다음 P는 뭐였더라? 뭐 퍼져 D는 뭐 디퓨즈 해가지고 막 뭐 복잡한 뭐 그런 식으로 퍼져 있는 그런 식으로 막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스펙트럼에서 나온 용어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분광학에서 나온 겁니다. 뭐 별 의미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스피어를 외우세요. 그게 더 편해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P도 그냥 제 마음대로 피넛이라고 외웁니다. 땅콩 모양. 땅콩 모양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외우시면 피어, 되겠습니다. 피넛. 네. 어쨌든 이 L 값은 이제 0, 1, 2, 3 있다 했잖아요. 각각 모양을 정해주는 오비탈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이 있는데 F는 우리 보지도 않아요. 4반 이후에 나오는. 예, 여기 위에는 나오기 4학년 4반이라. 4학년 4반이잖아요. 예, 4학년 이후 나오는 건 보지도 않고요. 4학년. 한 SP, D까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 D도 자세하게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S만 S와 P만 알아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S와 P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가 줄기울표 20번까지만 하니까 저게 안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세 번째 양자수 이제 번호죠, 번호. 이게 뭐냐면 이 부양자수가 결정된 다음에 그 부양자수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그 사이의 정수값이에요.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 보면은 이게 n이고 이게 l이잖아요. 그 다음에 m, l을 정리해 주면 요 놈은 그냥 0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s 오비탈은 l 값이 0이기 때문에 ml이라는 자기 양자수 방향을 정해주는 것도 0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어요. 실제로 방향이 없잖아요. 왜? 구형이니까. 그렇죠. 네. 구형은 어디로 뻗어나가도 똑같은 거리에 이게 의미가 뭐냐면 어느 방향을 가도 똑같은 거리면 발견될 확률이 똑같습니다. 전자가.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이제 P 같은 경우는 이 부양자수가 1인 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정수값이니까 마이너스 1, 0, 1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세 가지가 있어요. P가 아까 전에 어떤 모양이냐면 이게 피넛 이런 모양이거든요. 무한대 같은 모양인데 아령 모양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 아령 모양? 아령 저는 전혀 아령 같지가 않은데 아령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피넛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모양을 보면은 방향성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그 꼬챙이를 꽂았을 때 그 가운데 뚫고 지나가는 그 선 그 축이 X축이냐 Y축이냐 Z축이냐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 방향성을. 방향이 있겠네. 네, 이게 그렇습니다. 돌리면 달라지겠구나. 네. 45도는 없나요? 45도는 이게 서로는 다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렇게 봤는데 난 내가 관찰할 때 이렇게 보였어. 그러면 여기를 x축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아, 첫 번째. 첫 번째 하나의 축을 x축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정해져 있는 건 따로 없긴 해요. 네, 대부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향의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p 오비탈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의 오비탈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반이 세 개, 그러니까 이런 거죠. 2학년에는 두 개의 반이 있고요. 첫 번째 반에는 분단인가? 한 명만 있는 거고 어. 두 번째 반에는 세 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이제 표로 정리한 겁니다. 이걸 표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규칙이 있으니까 그냥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하나 해주면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렇게 매번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이제 좀 외우는 게 그래도 문제 풀 때 좀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n 값,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이제 KLM이라는 의미에서 비슷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주연수 1, 2, 3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이제 반 애들 1학년은 0반만 있고 2학년에는 0반과 1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오비탈이었죠. S 오비탈, SP, SP, D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ML 값. 요 놈은 이제 거기 들어있는 이제 학생 번호라고 보면 되겠죠.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네.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사이의 정수값이었기 때문에 방향을 정해주는 거였고요. 그래서 S 오비탈 S반에는 그냥 무조건 0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P 오비탈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랬죠. X, Y, Z.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 번째 3학년,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방향이 있어요. 다만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2P, 3P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 양자수를 오비탈 앞에다가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 오비탈은 몇 개 있을까요? 몇 가지 있을까요? 2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0, 0, 1, 2. 그렇죠. 다섯 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섯 개의 공간. 다섯 개의 방.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얘는 되게 D 오비탈은 특이하게 생겼어요. 막 어떻게 생겼냐면 막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D 오비탈 찾아보면은 다섯 가지 서로 모양이 다른 게 보입니다. 방향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모양이 요놈이 좀 특이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런 모양이 나비 모양 같이 생겼는데 요놈들이 이제 선풍기? 방향이 선풍기 날개 4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P 오비탈을 두 개 이렇게 엇갈려서 붙였다고 봐도 돼요. 그놈이 이제 방향이 여러 군데로 있으면서 존재합니다. 4가지가 존재하고요. 총 5가지. 이러는 거 4가지, 한 가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요. 아까 전에 우리 오비탈이라는 거 결국 전자가 발견되는 공간이니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한 집에 몇 개밖에 안 들어가냐면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두 개밖에 안 들어가고요. 여기는 일단 오비탈의 개수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학년에 그러면 총 오비탈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집이 몇 개나 있느냐를 봤을 때 한 개밖에 없어요. 1s. 두 번째 학년에는 아까 전에 2s 있었고요. 2p가 존재하는데 2p는 총 3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총 4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개씩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집은- 전자가 들어가는 집은 셌을 두 때 개씩. 전자의 개수인 거고 집 먼저 하나에- 집부터 먼저 집 보겠습니다. 하나에 전자 2개씩.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먼저 나가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총 9개의 집이 있는 거죠. 1분 전. 1분 전입니까? 네. 그래서 이거 공교롭게도 이거 보면요. 신기하게도 n에다가 제곱해주면은 집 개수가 나와요. 이거 제곱해주면 여기 1의 제곱이죠. 2의 제곱 4개죠. 3, 3의 제곱 9개죠. 우연이에요? 우연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왜냐면 1, 3, 5, 7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로 가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더해주면 이거 계산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우연적으로 맞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여기다 2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자의 개수. 전자 한 집에 개수는 2명씩. 한 집에 2명씩이니까 총 K 껍질에는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간다. 주양수가 2인 L 껍질에는 전자가 총 8개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비탈과 양자수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저도 여기 설명할 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외워라라고 던져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하.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규칙성이 좀 있으니까 차분차분히 이 표를 만들어가면서 한번 외우시고요. 네, 외워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네. 피가 되고 피가 살이 있네 되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S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고 P 오비탈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실제로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하면은 배치되어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빠르네요 진도가. 근데 지금 원래 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조금 이론량이 많아서 1단원은 별로 이론량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거였지. 여기는 이론이 좀 많아요. 화학봉 이런 거 있고. 네, 그렇습니다. 좀 공부를 좀 외울 게 있으니까 좀 외워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발총으로 말했네. 네, 그래서 오늘 이 항상성 조절인데요. 이 항상성 조절에서 그러니까 호르몬의 기능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라 그랬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호르몬을 통해서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 배워요. 세 가지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을 줄 알고 또 준비하는 시간도 좀 부족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혈당량 조절과 당뇨병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저렇게 혈당 조절과 당뇨병에 대해서 오늘 이거 하나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괜찮겠죠?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워낙 당뇨병도 많고. 그렇죠. 당뇨병이 많아요. 자,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고 오셔야 됩니다. 저 마우스를. 마우스가 여기 마우스로 여기. 오른쪽 밑으로. 됐어요. 좋네요. 자, 혈당량 조절 역시 그 호르몬을 하는데요. 이 혈당량 조절 호르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다들 아시죠? 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이 인슐린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아 이자에서 나왔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다 이자에서 나오는 은행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이자. 이홈의 이자. 네, 이자를 다른 말로 췌장이라 췌장이라고도 그러죠. 하죠. 예, 췌장이라고 아, 하죠. 그래서 췌장이구나. 실제 네. 의사생활에서 간담췌라고 할 때 간하고 담당하고 네, 췌장.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자. 스티브 잡스 그 췌장암으로 그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췌장 걸리면 혈당 조절에 좀 문제가 생기.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부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췌장암이 별 증상이 없어 그게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 실제로 아마 별 증상 없을 거예요. 예, 별 증상이 없어서 말기 될 때까지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 어쨌든 그 췌장,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 두 가지가 주로 혈당량 조절에 가장 많이 관여합니다. 물론 다른 호르몬들도 있는데 두 가지가 가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두 가지만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인슐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인슐린. 요게 이제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자, 글루카곤은 이제 반대예요. 글루카곤은 반대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기전을 해서 한 놈은 이렇게 혈당량 높여 그리고 한 놈은 혈당 내려 해서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항상성 조절 과정을 우리가 길항 작용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길, 하나는 항 그래서 하나는 대항하고 하나는 작용하고 해서 이게 한쪽은 촉진시키고 한쪽은 반대시킨다. 여기서는 이제 글루카곤이 혈당을 높이는 거겠죠. 그리고 항이 이제 인슐린이겠죠. 인슐린이 혈당 낮춰 해갖고 두 개 반대되는 작용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빌루카곤이네요. 네, 길루카곤. 맞네요, 길루카곤. 항슐린? 네, 요게 이제 분비되는 데가요. 둘 다 이자긴 한데요. 세포가 달라요. 분비하는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가 있고 글루카곤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요. 원래 이자가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데 이자가 뭐 이렇게 여기 그 요쯤에 한번 그 소장이 있는데 위 아래 쪽에 있거든요. 위 아래네. 자, 위 아래 쪽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이자가 보통 대부분의 세포들이 이자액을 만드는 소화액인 이자액을 만드는 세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모여 있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자섬이라고 합니다. 이자섬. 우리말로 이자섬이라고 그러고 원래는 옛날에는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그랬어요.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섬이 아일랜드예요? 예, 아일랜드.
학생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 많은 곳이나 노래방과 같이 밀폐된 곳에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예, 세포들이 섬처럼 모여 있다 그래서 이 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근데 요 이자섬에 알파 세포라는 세포하고 베타 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고요.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자, 이거 작용들이 있는데요. 작용은 이거 다음에 그림하고 함께 보도록 하죠. 자, 혈당량이 너무 높다. 밥 먹은 다음에 우리가 막 몸속에서 소장에서 막 그 포도당을 막 흡수하거든요. 네. 밥 먹은 다음에 막 그 포도당이 들어와 흡수가 돼갖고 혈당이 높아져요. 네. 자,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혈당량을 이번에 낮춰야겠죠? 네. 그래서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인슐린이 어디냐? 이 호르몬은 표적 세포에 작용하거든요. 왜냐하면 표적 세포에 그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맞는 그렇죠. 부위가 있다. 세포막에 수용체가 있어서 수용체가 인슐린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저번에 그 신경 전달에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신경 전달에서 신경 전달 물질 넣으면 그 다음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랑 결합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똑같아요. 요 호르몬의 수용체랑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르몬의 수용체가 있는 세포에만 작용을 하게 돼요. 특정되면 다 작용하는데, 근데 사실 인슐린은 거의 온몸에 있는 세포가 다 표적 세포입니다. 온몸에 있는 세포에 다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포에서는 혈액에서 포도당을 빨아들여. 혈액에서 포도당을 빨아들이니까 혈액의 포도당량이, 즉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간에서 글리코젠이라는 걸 합성해요. 글리코젠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다당류인데 여기 포도당을 막 붙여갖고 글리코젠을 만들어요. 포도당은 물에 잘 녹는데 글리코젠은 이제 분자크가 크니까 물에 잘 안 녹고, 그래서 또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세포 안에 딱 갇혀 있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혈당량을 낮추는 효과가 납니다. 특히 밥 먹은 다음에 소장으로 흡수된 포도당이 간을 한번 지나가거든요. 네. 지나갈 때 이제 간에다가 딱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간에서 못 나가게 하고 기존 나와 있던 거는 기존에 있는 세포들이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혈당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적용이 되고요. 자, 근데 반대로 굶었다. 오래 굶었다. 굶으면 이제 그동안 세포에서 막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다 써버리잖아요. 혈당이 낮아져요. 네. 저혈당이 되는 거죠. 혈당 떨어졌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혈당이 떨어지면 이제 혈당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땐 이제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고요. 자,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간밖에 없어요. 인슐린은 온몸이 표적 기관인데 표적 세포인데, 이 글루카곤은 이제 거의 간만 이제 표적 세포입니다. 간에서 기존에 아까 밥 먹었을 때 포도당이 합쳐져갖고 글루카곤으로 간 세포에 지금 저장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분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쓰려고 이제. 예. 글루코젠을 분해하면 이제 얘가 작아지면서 세포막을 통과해서 막 나오고 하니까 이제 막 풀리는 거죠. 저장했던 거 풀려 나오는 거죠. 마치 뭐 이렇게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이렇게 저금을 해놨다가 돈이 없을 때 이제 꺼내서 쓰는 그런 거 비슷하죠. 그러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혈당량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딱 끝나면 딱 좋은데, 그렇죠? 시간이 많이 남았죠? 많이 안 남았죠? 예. 자, 근데 이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요. 우리 현대인에 아주 많이 앓는 질병이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을 알아보도록 하죠. 당뇨병 일단 뇨자가 들어갔는데 이거 뇨자 무슨 뇨자예요? 아세요? 오줌요. 그렇죠. 오줌뇨죠. 당이 오줌에 나오는 거. 그래서 아마 이게 콩팥이나 뭐 이런 데 병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배설계 병 아니야? 알려드립니다. 기편성 정규동아리 2학년 기편성 정규동아리 자율동아리 기장들한테 알립니다. 만안청소년 수련관 공모가 계속 중간 광고가 좀 진행 기네요. 중이니까 네, 중간 광고가 계획서를 있습니다. 받고 싶은 야, 이거 돈 들어오는 광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교무실 신병관 안타깝네요. 선생님한테 쉬는 시간 이용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피 속에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으면은 걸러져 갖고 이 피를 걸러서 오줌을 만들기 때문에 오줌에 섞여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게 혈당량을 높게 유지되는 게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그 콩팥의 병이 아니라 요 내분비계, 혈당량 항상성 유지의 그 질병에 걸린 거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1형 당뇨병이랑 2형 당뇨병. 자,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성이라 그래서요.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이자에서 췌장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안 나와요. 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내 몸의 면역 세포가 몸의 베타 세포를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아예 안 나와요.
치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 그렇죠. 요새는 또 인공췌장이라고 혈당량을 측정해갖고 자동으로 주사해주는 딱 그런 기계가 있어요. 신기하다. 예. 그 저는 저번 옛날에 그 수능 감독가니까 인공췌장을 이제 이제 일정 당뇨병 환자는 따로 시험을 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가끔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거의 당뇨병 환자 10% 정도밖에 안 돼요. 90%가 요 이형 당뇨병입니다. 자, 이형 당뇨병은 인슐린 비호전성입니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그렇죠. 체중 과다, 운동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아, 되게 가슴을 찌르는. 네. 요게 원인이 뭐냐면은 네, 선생님. 네, 이제 됐네. 자, 이게 원인이 뭐냐면 막 우리가 뭐 계속 비만이 되면은 계속 많이 먹죠. 인슐린이 계속 나오죠. 인슐린이 계속 나오니까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인슐린에 둔감해져요, 세포들이. 온몸에 있는 세포들 표적기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나오는데도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인슐린 내성이 생긴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도 매를 맞다 보면 이게 매가 익숙해지잖아요. 신기한 게 인슐린이 평생을 늘 나오는 건데도 네, 내성이 네. 나오니까 이거. 평생을 가는 동안 계속 내성이 늘어나요. 옛날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슐린 당뇨병이 나타나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의학 기술이 늘어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인슐린 내성이 이제 거기까지 이 수명까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당뇨병 걸리잖아요. 네, 그럼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먹어서. 그렇죠. 영양 상태도 풍부하고 옛날에 먹을 게 항상 부족했잖아요. 먹을 게 풍부해진 게 얼마 안 됐잖아요. 하긴 뭐 그 야생 상태에서 야 당이 너무 많은데 좀 저장할까 이런 경우가 뭐 잘 없겠죠. 거의 없겠죠. 네. 맨날 뭐. 이건 치료법이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인슐린도 맞아야 됩니다. 인슐린 하여튼 여러 가지 병행해야 됩니다. 이게 일형 당뇨병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일형 당뇨병보다 원인이 또 심플하긴 한데 치료법은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체온 조절하고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어택이 아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임을 어떻게 했는데요? 네, 지금 몇 분 남았어? 5분 몇 분 남았어요? 5분 남았습니까? 예, 다음 시간 수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네. 예, 수업 시간에 봐요. 네. 사실은 수업하고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